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관련 취재를 해온 석대성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한민국이 이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수출국이다라는 좀 오명을 쓰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밀수출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마약 사범 증가 추이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20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한때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외적 이미지를 자랑했었는데 네. 현재는 마약 천국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헤칠수록 음주로 숨는 마약 거래 실태를 직접 알아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필리핀 세부, 한 남성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밖에 나와 있습니다. 눈이 풀린 이 남성은 머릿속에 무언가라도 들은 듯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계속해서 허공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취한 겁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이 영상 속 남성은 한국인으로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까지 나와 투약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약 감염은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국내에서 적발한 마약류 공급, 투약 사범은 7,500명, 이 가운데 1,100여 명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적발한 인원과 비교하면 8.6%가 증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꿈 많고 하고픈 게 많아야 할 20대가 마약 범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20대 마약 사범은 4,493명, 2016년 1,8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중 20대 마약 사범 증가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20대가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대부분 클럽이나 인터넷입니다. 특히 클럽에선 마약에 취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고 여성에게 몰래 투약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게 전직 클럽 운영자의 말입니다. 그때에서도 나이 좀 먹은 애들은 이제 어린애들 오잖아. 나이 좀 있고 그런 돈이 좀 있는 꼭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VIP나 아니면은 2층 올라가서 룸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그런 애들이 나중에 취해갖고 약에 취해갖고 1층 내려가서 애들 픽해가고 막. 클럽 입장에선 고객이 외부에서 약물을 투여하고 오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정책이 따로 있지. 밖에 오면 조용한 차 안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한 다음 그 다음 들어와서 오는 거지. 통상 마약이나 마약류를 투약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뇌가 이를 강력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점차 빠져들고 의존하게 돼 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의학 전문가 소견입니다. 흔히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물질을 클럽 등 이런 곳에서 위법적으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이것은 정말 의학적으로도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신체적 의존이라든지 정신적 의존이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입니다. 마약 약물 중독 치유재활센터 경기도 다르크에 있는 재활자들은 전문의와 상담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곳을 찾습니다. 현재 회복 중인 20대 재활자들은 어느 순간 내가 미쳤다는 걸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환청이 좀 심하게 들리면서 예전에는 제가 지금 4층 살고 있는데 1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을 하면 귀가 밝아지나 보다라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 근데 마지막 이제 제가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기 전부터는 환청이 이제 옆에서 속삭이는 걸로 들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미쳤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주종목은 이제 필로폰인데 이제 좀 많은 마약을 했어요. 필로폰도 제약하고 이제 대마초, 이제 합성 대마, 이제 LSD, 아니 프로포폴 이런 거 거의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이제 병이란 병은 좀 엄청 많이 생겼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자살 충동이 많이 와요. 제가 며칠 전까지 자살을 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마약을 함으로써 진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활자들은 마약의 중독 문제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제 그냥 약만 끊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회복이라는 걸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회복의 의미는 진짜 인간성과 인생을 회복을 하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힘든 부분은 있지만 동료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 혼자 힘으로만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근데 이제 시설에 들어오고 나서 좀 이제 같은 약물자들과 이제 같이 힘을 내면서 이제 마약이 얼마나 진짜 위험하고 힘든 것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하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400kg, 규모만 해도 4,400억 원이 넘습니다. 마약 1회 투여량이 0.03g인 것을 감안하면 6,37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마약 얘기 좀 더 해보죠. 이제 앞선 보도를 통해서 이 마약 중독 재활자들의 말을 우리가 이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중독이 심하기 때문에 재범률도 좀 높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법무부가 수치를 내놨는데 마약류 범죄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 수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재복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유독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만큼 이게 좀 약물의 늪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 아닌가요? 하지만 그 마약이란 악의 굴레에서 아예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취재는 회복과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경기도 다르크의 재활자들처럼 언론 앞에서 얼굴을 숨기지 않고 때로는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이렇게 힘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원과 함께 법적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경기도 다르크 임상현 센터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교정시설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곳에 가면 마약 사범들을 또 만나는 거예요. 재활병원도 이제 치료를 해주는 병원도 많이 생겨야 되고요. 또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다르크 같은 이제 중독 입소자 중독 재활센터도 세워져야 되죠. 혼자는 갈망이 왔을 때 이 갈망을 잠재우고 갈망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법부에서도 또 이렇게 또 법적에서도 이런 걸 좀 노력 좀 해주면. 네, 처벌보다는 좀 재활에 이제 구심점을 좀 두고 병원과 센터 지원을 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좀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이제 마약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취재하면서 만난 대부분은 클럽이나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접한 게 그 마약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구글 그리고 그 음지 문화의 도구로 전락한 텔레그램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 직접 마약의 세계와 접촉을 해봤는데 홈쇼핑만큼이나 약물 구매가 쉬웠습니다. 마약 판매책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마약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돼요. 오히려 코로나에서 다 숨어서 더 한다고 막 누구네 집 아니면 뭐 아예 뭐 어디 호텔에 빌려서 아예 거기서 아예 그냥 홈파티를 한다든지. 구글에서 마약 관련 단어를 입력하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줄줄이 나옵니다.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판매자가 자신의 SNS 아이디와 함께 대마초 재배 날짜를 올려놨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햇빛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햇빛을 받으면 초 단위로 파괴된다. 혀 위 말고 혀 밑에 두고 10분 이상 녹이고 삼켜라 등 무색, 무치 환각제로 유명한 LSD를 보관하고 복용하는 요령까지 설명합니다. 침실 등 은밀한 공간에서 투약하는 이른바 배드트립에 대한 충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외부와의 차단을 위해 휴대폰은 가급적 꺼두기, 함께 즐기는 분은 반드시 편안한 상대와 함께 음악, 영상 등 미리 준비하기, 트립이 끝나고 자는 시간까지 계산해 20시간 비워두고 먹기 등의 훈수가 행동 강령으로까지 보입니다. 취재진이 텔레그램 아이디를 만들어 직접 한 판매책과 접촉해봤습니다.
직거래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드랍으로만 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드랍, 던지기를 말합니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입금하면 판매자는 배달원을 통해 임의의 장소에 마약을 던져 놓으면서 은밀한 거래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가 거래를 비트코인으로만 한다고 말합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경찰의 꼬리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수법까지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판매책과 접촉해봤습니다. 서울 양재동과 논현동, 광평로 세 곳에 이미 물건을 숨겨뒀는데 입금하면 제품을 숨겨놓은 구체적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찾아보겠다고 했더니 이 판매책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 마약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논현동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자의 힌트에 따라서 안도윤 기자와 함께 직접 물건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배송온 박스가 무더기로 쌓여 있고 누군가 버리고 간 수많은 약봉지도 구석에서 발견됐지만 배달원이 숨겨놨던 마약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책이 힌트를 준 또 다른 지역입니다. 서울 양재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안 기자와 함께 숨겨진 제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결국 마약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판매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가 왔습니다. 판매책인 자신들도 가끔은 배달원이 숨긴 물건을 찾기 힘들다고 비꼽니다. 해당 판매책에게 마약을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태극기 봉꽂이 안과 우편함 위에 붙여놓는 등 육안으로는 찾기 힘들 정도로 숨겨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하면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약 범죄 소굴로 직접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정보원에 의존하거나 SNS를 뒤져 잠복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어 마약 수사는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일이란 얘기까지 나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취재 그 후 뒷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를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로이쇼 코너에서는 실제 숨은 마약을 찾기 위해 판매책으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따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나서봤는데요. 그 은밀한 현장을 법률방송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맞네. 장갑구나. 약이네. 안에 물 들어갔네. 설마 했는데 찾았어. 처음 듣죠, 진짜. 오늘 너무 일상에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서울 논현동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자의 힌트에 따라서 안도윤 기자와 함께 직접 물건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샷다시죠. 와, 이거 어떡하냐? 판매책이 힌트를 준 또 다른 지역입니다. 서울 양재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안 기자와 함께 숨겨진 제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없다. 못 찾겠다, 이건.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욕설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그리고 고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논란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와 대표팀 A코치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입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 심석희와 A코치가 대표팀 동료 선수들의 인성 거론을 하며 자신도 함께 딴 금메달이 창피하다는 등 비아냥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치의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여자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 라는 말에 심석희가 그렇게 하자는 답변을 거듭 반복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는 쇼트트랙에서 뒤엉켜 넘어지는 일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자 쇼트트랙 선수로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겨울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 최하위로 달리다가 앞선 주자들이 충돌하면서 모두 넘어져 어부지리로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에 심석희가 코치와 모의에 고의로 충돌을 한 것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서로 엉켜 넘어져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문자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빙상연맹은 심석희를 일시 퇴출시키고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면밀히 조사한 뒤 추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심석희는 지난 1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도 고의 충돌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 그리고 코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올림픽 결승에서 제가 일부러 넘어진다거나 다른 선수를 넘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실제로도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 추후 진상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의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석희의 사과에도 최민정 측은 당시 최민정은 충돌로 인해 금메달을 어이없게 놓쳤을 뿐만 아니라 무릎 인대를 다쳐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뚝거리며 걸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며 고의로 넘어뜨린 것이라면 이는 승부 조작을 넘어 최민정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최민정 측의 말대로 심석희 파문의 여파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석희의 처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관련해서 검찰 출신의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먼저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실제로 심석희 선수가 고의로 최민정 선수를 넘어뜨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에 의한 행위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컨대 고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다고 하면 그걸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죠. 과연 심석희 선수가 진짜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고였는지 이 부분 정리하는 영역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심석희가 고의로 최민정을 넘어뜨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 징계, 그리고 연금 박탈 등 크게 3가지 정도의 제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일각에서 주장하는 승부 조작 혐의보단 업무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승부 조작이니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승부 조작이 형사처벌을 되려면 금전적인 대가가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언뜻 보면 금전적인 대가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승부 조작에 의한 형사처벌을 하는 법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일반 형법상에 보면 업무방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스포츠 선수의 업무를 그러니까 위력을 가해가지고 물리력을 가해서 못하게 한 거니까 형사처벌. 당장 다음 주 열리는 1차 월드컵을 포함해 4차 월드컵까지 심석희의 대회 파견이 보류된 가운데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퇴총 결정전인 지난주 금요일 이미 선수촌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 회계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내년부터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가 기타 소득으로 입법이 됐다고 해요.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또 가상자산이 그 범위입니다. 네. 소득세법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에서 규정하는 네. 가상자산의 개념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지만 네. 소득세법의 그 목적과 특정금융정보법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정금융정보법은 테러자금 조달이나 테러자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그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 과세 방법은 양도나 또 대여를 통해서 얻은 이익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보아서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회계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이제 발생한 그 이 가상자산에 대한 250만 원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이하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네. 가상자산 과세는 이제 과세 기간 내에 이제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이제 그 기준이 있는데요. 네. 그 만약에 이제 A라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뭐 1,000만 원의 이제 소득을 얻었고 차익을 네. 얻었고 네. 그리고 B라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800만 원의 손실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손익통산이란 이제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200만 원이라는 이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네. 결국에는 2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세금은 좀 이 소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세법상의 이 소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혹시 이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좀 어떤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이라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틀의 범위 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회계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서 1년 동안의 소득을 이제 회계장부상 처리를 하고 네. 집계를 한 후에 그리고 또 이제 세법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네. 이제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네. 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뭐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네. 뭐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를 하고 네. 이제 그에 따른 과세 표준이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네. 이 과세 표준에 이제 법인세는 2억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네. 2억 초과는 이제 22%의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여 과세가 되게 됩니다. 네. 방금 이제 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어 네. 20%가 과세된다라는 게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네. 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네. 우선 일단 개인의 과세 체계는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지금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를 네. 보면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알고 있는 그 큰 양도소득이고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 장기간 근속을 하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이제 크게 분리과세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네. 이제 그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네. 이제 종합소득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모두 합산과세가 되는데요. 네. 여기에 해당하는 뭐 직원들이 이제 일반 회사원들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이제 수입과 비용을 차감한 이제 그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주식을 취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배당소득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자를 이제 네. 소득으로 이제 얻게 되는데요. 네. 이제 뭐 배당이나 이자는 뭐 연에 2천만 원까지는 이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네.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종합과세로 이제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득들이 이제 뭐 사업소득이나 네. 근로소득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소득.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은 이제 연에 300만 원을 네.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네. 이제 그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이제 기타 소득도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 있고 네.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그 세율 자체가 네. 소득 금액에 대해서 20%를 과세하게 되어 있고 네. 이제 뭐 포상금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복권 당첨금 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분리과세를 이제 띠게 됩니다. 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도 이제 기타 소득으로 구분이 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일종의 화폐로 모아서 네. 이제 화폐는 결국에는 이제 복권 당첨이죠. 네. 그렇죠. 네, 복권 당첨되면 저희가 이제 금전으로 네. 이제 뭐 정부나 이제 또는 이제 회사에서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네. 그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제 20%의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을 해서 네. 단일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종합과세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결국 저 같은 개인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기타 소득으로 지금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번에 그 가상자산 과세가 기타 소득으로 좀 분리되는 것은 뭐 물론 가상자산 시장이 그 험난한 유동성을 네. 생각하면 뭐 로또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보면 이제 그 양도했을 때 얻은 이익에서 네. 이제 자기가 그 구매했을 때 그 네. 발생하는 그 비용을 빼고 거기다가 네. 수수료나 뭐 이런 기타 비용을 빼고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그 양도소득세 이종 과세 방식이기도 하고 네.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손익통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네.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네. 뭐 자기가 양도세는 받지 않고 뭐 증권거래세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근데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되는 분들이 경우에는 또 손익통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익을 얻은 종목과 손해를 얻은 종목의 그 손익을 합쳐가지고 이제 총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점 보면 이게 완전히 그 양도소득세랑 거의 똑같은데 네. 뭐 구태여 이렇게 막 기타 소득으로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 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거 네. 구태여 지금 기타 소득으로 볼 필요가 있냐라고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회계사님 입장은 좀 어떠세요? 네, 물론 이제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그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제 개인들이나 뭐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이거를 일종의 뭐 주식이다, 네. 투자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가상자산의 이제 과세 방식은 네. 결국에는 이게 화폐냐 아니면은 이제 주식이냐 네. 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제 어떻게 그렇죠.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19년도에 그 국제회계 기준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회계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일치를 해서 네. 이제 해석을 하는 일종의 해석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KIFRS라고 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2019년도에 발표한 이제 그 해석서에 따르면 네. 이제 가상자산이 이것은 현금성 자산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네.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도 충족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네. 결국에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영업활동 목적이면 네. 재고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재고가 아니라면 이거는 단순한 이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재고나 무형자산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이거는 주식이 아닙니다. 네. 라고 이제 해석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거는 주식과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A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봐야 결국에는 이 과세라는 게 이제 글로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동일한 기준을 갖고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주식으로 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시장 아니면 네. 미국에 있는 나스닥 이런 거래소의 시장 간의 이제
그 네트워크가 네. 그 정확하게 이제 다 이제 세팅이 돼야 네. 결국에는 주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전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화폐로 네. 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뭐 100원이라는 돈을 내가 넣었는데 네. 이 100원에 대한 이제 그 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거를 이제 일종의 투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많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에는 가치가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시장이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인정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자산을 주식보다는 일종의 화폐 그 1,000원을 넣어서 네. 2,000원이 되는 그런 이제 뭐 좀 조금은 더 복권에 가깝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화폐냐 주식이냐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신데 좀 또 이 의견을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아, 네. 주식이나 뭐 화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의가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고 네. 뭐 전자지갑 형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로 구매한 가상자산을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등 뭐 저는 일종의 해외 주식 과세 방식을 뭐 네. 일부 적용해서 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뭐 기타 소득에 대한 20%의 분리과세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이제 회계사님께서 뭐 이제 글로벌 기준이다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긴 했는데 네. 저는 또 뭐 글로벌 기준은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좀 뭐 타당할 수도 있다. 근데 어차피 네. 법인은 뭐 이거를 기타 소득이라든지 뭐 종합소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법인세로 그냥 과세 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 남는 건 개인인데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되게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그렇죠. 나는 이게 실질이 뭐든 간에 도저히 뭐 금융자산이나 뭐 화폐로는 인정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의지가 네. 담긴 그런 조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지금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좀 탈세에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좀 나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제 그 장외 거래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국세청의 탐지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 A라는 가상자산이 국세청 정보로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네. 과세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염려를 해서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각종 규제들을 마련을 하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단은 개선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이제 탈세라는 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오히려 더 쉽거든요. 네. 그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래들은 충분히 거래소 통제를 통해서 네. 이제 체계를 갖춘다면 충분히 이제 과세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개인이 전자지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뭐 괌이나 뭐 필리핀 이런 네. 미국 등에 이제 나가서 그거를 이제 다른 알 수 없는 네. 국세청에 우리나라 국세청에 이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네.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환전을 했을 때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당연히 의문점이 있고요. 네. 이러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선행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세계적인 합의가 있어야 결국에는 이 과세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한계가 있긴 한데 저는 실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세청이 결국 자원의 한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금이나 이제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네. 금융결제원이라든지 한국예탁결제원과 네. 그 국세청이 이제 엔티스라고 이제 내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엔티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증권이 오고 가게 되면 그 정보를 이제 어떠한 방식이든 취득하게 되고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도 이제 국세청이 계속 자료를 받게 되는데 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전자지갑을 만들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뭐 코인들이 오고 가게 되는데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탐지를 하려면 네. 결국에는 이 가상자산 발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뭐 그것을 조문에다가 뭐 연동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네. 아마 국세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누가 발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네. 발행된 코인이 안정적이냐 뭐 국세청이 엔티스와 연동됐을 때 정상적으로 뭐 돌아갈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네. 국세청 입장에서 사실 되게 주요 전산망인데 뭐 상당히 부담스럽고 보안성 유지를 위해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뭐 가상자산 과세가 뭐 우리나라 그 국세청 시스템의 뭐 메인으로 볼 수까지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 연동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과세를 제대로 하는데 약간의 뭐 공백은 어느 정도 좀 감수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두 분께 이제 모두 공통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가상자산 투자자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그 가상자산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가 네. 이 과세 체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과세 방식은 거래소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그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득세법상 국내 이제 소득세법상 이제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네. 아니면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제 원천 징수를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진행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개인이 조치를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내에 많을 텐데요. 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 가격과 그 다음에 올해 말 가격 중에 이제 더 높은 가격을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해주니까 네. 정확하게 좀 한정을 해서 신고를 하시고 아마 올해는 이 가상자산 신고가 잘못돼서 이제 아무래도 혼란이 조금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점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가상자산 과세 좀 꼼꼼히 저도 좀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로우 포커스를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집중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관련 범행 수법은 갈수록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런 범죄 유형과 양상의 변화를 제도와 의식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날로 마약 사범 증가 현실을 맞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확산 방지 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범죄 예방과 회복을 위한 치료 인프라 확충이 더 절실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사회와 정부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